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기로운 단도박생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박 문제가 있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가장 궁금해하는 도박 빚을 어떻게 갚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빚 문제는 도박 문제가 있는 분들이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또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박 빚을 어떻게 갚아가는가에 따라서 도박을 잘 끊을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빚도 잘 갚고 도박도 잘 끊어갈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빚을 갚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께서 빚을 갚아가는 것과 도박을 끊어가는 것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상담실에 와서 도박을 끊어가는 거와는 별개로 빚을 어떻게 갚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예약 없이 그냥 오신 분들 중에 법무사나 변호사 들렸다가 개인 회생을 해야 돼서 서류가 필요하니까 상담실에 와가지고 좀 서류를 띄워주세요 라고 무작정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빚을 갚으면 도박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빚을 갚는다고 해서 도박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기 전에 알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빚을 갚아가는 것과 도박을 끊어가는 것이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에서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빚이 있을 때와 빚이 없을 때를 비교해 보시고 둘 중에 어떨 때 도박을 할 가능성이 적었는지, 둘 다 도박에 대한 생각은 똑같이 납니다. 빚이 많으면 빚을 갚고 싶어서 나고, 빚이 없으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서 다시 도박 생각이 나고, 그래서 두 상황 다 도박 생각이 나는 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빚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도박을 할 가능성은 언제가 더 적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힘들어도 빚이 있을 때 도박을 할 가능성이 적고 또 어쩔 수 없이 도박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박을 잘 끊어가신 분들은 빚을 일정 부분 놔두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싼 이자로 1, 2천 정도 놔두고 한 달에 이자 몇만 원씩 내면서 지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분들께서는 자신이 한 달에 내는 몇만 원의 이자를 도박 중독을 치료하는 치료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박을 끊어가는 것과 빚을 갚아가는 면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빚은 빨리 갚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꾸준히 갚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박 문제가 여러 번 반복됐다면 그 도박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분명히 누군가 그 빚을 갚아줬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빚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됐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데요. 근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도박을 다시 할 가능성이 컸는지 혹은 다시 안 했는지 거기에서 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빚을 빨리 갚고 한 번에 갚았을 때 다시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도박을 잘 끊어가신 분들은 빚을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갚습니다. 내가 빚을 한 번에 빨리 갚았을 때 또 다시 위기의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분들은 본인이 몇 년 걸쳐서 갚아도 되는 빚을 일부러 10년, 15년씩 장기적인 상환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래 내야 될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가 생깁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끊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자를 더 내면서까지도 일부러 상환 기간을 늘려서 그렇게 변제를 해갑니다. 그분들께서는 자신들이 빚을 이렇게 갚고 나서 다시 도박에 손댔던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고요. 다시 그런 실수를, 힘듦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빚을 꾸준히 일정하게 오랫동안 갚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빚을 꾸준히 갚아가는 그 동안에는 도박을 끊어가는 연습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도박을 끊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내 삶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도박을 끊어가는 것과 빚을 갚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되게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도박 빚을 잘 갚아가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사실 저는 그런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께서 생각하는 좋은 방법들은 한 번에 빨리 갚고 이 문제를 잊고 싶은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도박 문제가 없는 분들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다달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꾸준히 갚는 거였습니다. 도박 문제가 있는 분들이 평범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굉장히 많거든요.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빚을 꾸준히 갚아가요. 그래서 어쩌면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도박 문제가 있는 분들은
빚을 갚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빨리 한 번에 갚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도박을 할 때 한 방에 한 방에 하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에 빨리 갚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도박을 할 때 한 방 해서 빨리 해야지 이런 사고의 패턴이 반복되는 거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아갈 때는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빚보다는 도박 끊는 활동을 하는 거 안에서 그 중에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가 빚을 갚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빨리 갚는 거는 이 중독적인 사고 패턴이 반복되는 거다. 그래서 이 중독적인 사고 패턴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 번에 빨리 갚으면 안 되고 꾸준히 갚아야 된다. 이렇게 빚 갚는 것도요, 도박을 끊어가는 방법으로서 이용을 해야 되고 치료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경험한 분들은 99.9%,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상에 100%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많으니까 99.9% 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납득이 되시고 이해한다면 그때서 비로소 빚을 어떤 방법으로 갚아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빚 갚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빚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빚을 갚아가는 방법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이제 다행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해보는 것, 이게 바로 빚 갚는 거의 어떤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빚을 못 갚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 전제 조건이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 빚이 월등하게 많은 경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투잡, 쓰리잡 뛰면서 월급까지 하면서 빚을 좀 갚을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좀 상황이 그래도 좋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그분들께서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하면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 예를 들면 대환대출을 해가지고 싼 이자로 갈아타서 내가 비싼 이자의 빚들은 갚고 그리고 이제 대환을 받은 이 금액을 갚아가는 것, 뭐 이제 이 정도가 될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도박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죠. 이 정도 수준이면 상황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우리 도박 문제에 빠진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제도가 뭐가 있냐 이제 이런 거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회생이고요. 하나는 워크아웃입니다. 간혹 개인 파산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개인 파산은 도박 빚으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들한테 교육도 받아보고 실제로 상담도 여러 분 해봤지만 법률 전문가들도 도박 빚은 개인 파산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도 개인 파산을 한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은 안 된다라고 아시고,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인데요.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은 금융권에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국가냐 금융권이냐 이렇게 다르고요. 이제 도박을 끊어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둘 중에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이걸 선택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지금 상황에 맞는 조건으로 어떻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요, 금융권 빚은 대부분 당연히 있습니다. 금융권 빚은 개인회생도 되고 워크아웃 돼요. 근데 금융권 외의 빚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개인 빚, 지인 빚, 사채 이런 것들, 그리고 핸드폰 소액 결제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금융권 빚이 아니죠. 근데 이 개인회생의 장점은 이 금융권 빚 외에도 다른 빚들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해당이 안 되는 거는 국가에 내야 될 벌금이나 세금, 국가로부터 받은 학자금, 뭐 이렇게 국가에 내야 된 돈들은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빚들은 가능합니다. 작업대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업대출 하고도 개인회생을 하신 분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넓은 거죠. 반면에 이 워크아웃은 금융권 빚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했던 분들이 워크아웃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이미 우리는 돈을 끌어다 쓸 때까지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 외에 다른 빚들까지 많기 때문에 이 워크아웃 대상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이제 개인회생 쪽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을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요, 개인회생은 추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서 추심 금지 명령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 개인회생이 인가가 나기까지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한 빠르면 뭐 한두 달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막 6개월, 7개월 이상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독촉이 옵니다. 추심이 옵니다.
근데 추심금지 명령을 넣으면 개인회생이 인가가 안 나도 추심금지 명령은 일찍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법적으로 독촉을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이게 또 개인회생의 어떤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회생은 이자를 3개월 이상은 납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게 금융권 빚이긴 하지만 내가 연체가 돼서 돈을 못 갚다가 이 연체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면 막 한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연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 빚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한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여기 있었던 사례거든요. 이분이 금융권 빚만 있었어요. 물론 다른 빚들은 놔두고 그냥 금융권 빚만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분이 금융권 빚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융권 빚만 있다 보니까 개인회생도 가능하고 워크아웃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워크아웃에는 프리 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다 대상이 돼요. 워크아웃도 대상이 되고 개인회생 대상이 되고. 근데 개인회생 넣었더니 한 달에 변제할 금액이 예를 들어 약 1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워크아웃에 넣었더니 이 워크아웃에서는 한 달에 변제 금액이 90만 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조건은 똑같은데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는데 이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에는 야, 한 달에 변제를 10만 원이나 덜 내는데 당연히 여기를 내야지 라고 했는데, 이분께서는 개인회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워크아웃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연체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연체 기간에 독촉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독촉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추심금지명령 넣고 나는 차라리 한 달에 10만 원을 더 내도 추심 안 받겠다. 너무 그게 힘들다. 라고 해서 이분은 이렇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반면에 또 워크아웃을 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내가 힘들어도 추심을 견디고 돈을 좀 덜 내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비목록을 쭉 적어가지고 이게 어떤 게 가능합니까? 많이 물어보시고, 또 실제로 상담이 아니어도 법무사나 변호사분들이 이미 만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고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개인회생이 될지 안 될지, 워크아웃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몰라요. 도박중독 상담사한테 물어보거나 혹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나 신용회복위원회나 이런 데 가서 물어봐도 이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조건이 되는지부터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빚 문제에 대해 상담을 요청할 때 크게 궁금한 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도가 가능하냐, 요거 하나랑 내가 한 달에 얼마만큼 내야 되냐,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 제도가 된다 안 된다는 건요, 그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이거는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넣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판사님이 결정을 할 거고요, 워크아웃은 또 심사하는 곳에서 그걸 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거는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보는 거지,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전에 어디에 해당되는 조건입니다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들께서는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걸 알 수는 없어요. 이건 넣어봐야 되게 알기 때문에, 심사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는 가능합니다, 넣어봅시다, 이 정도죠.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개인회생 같은 문의 많이 하시는데요, 답글이 다 뭐냐면 직접 상담을 오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맞는지를 다 봐야 돼요. 단순하게 빚이 어디 얼마큼 있다 이걸 가지고 개인회생이 된다, 워크아웃이 된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부동산 다 포함해서요, 그런 재산도 고려해야 되고 연체 기간도 고려해야 되고 빚을 언제 빌렸는지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걸 고려한 상태에서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빚 목록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가 궁금한 게 내가 빚을 얼마나 갚아야 되냐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회생은 원금을 다 갚아야 된다, 이자만 탕감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사실 그것도 몰라요. 변제율 계산할 때도 배우자의 소득, 집의 어떤 또 재산, 부양가족, 내 소득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가 빚의 규모에 비해서 얼마만큼 변제할 의지가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빚은 1억인데 개인회생을 3년 36개월 한 달에 100만 원씩 냈다. 그럼 3,600이잖아요. 빚은 1억인데 3,600만 갚어. 그러면 법원에서 야, 이 사람 빚 이렇게 빌려놓고 변제할 의무 없이 그냥 개인회생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좋게 볼 수도 있다고요. 이건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 또 다르겠죠. 법원에서 판단할 때. 소득수준이 낮으면 이것도 인정이 될 수 있고, 소득수준이 높으면 변제금을 늘리거나 변제할 기간을 늘리거나 뭔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자세한 상황은 알 수가 없어요. 변호사나 법무사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경험치를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지, 해봐가지고 안 되면 다시 또 보정해서 또 서류를 넣어야 돼요. 이런 과정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말 내가 이게 되냐 안 되냐는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워요. 넣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갚을 의지가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게 변제를 얼마나 더 많이 하려고 하냐, 변제를 얼마나 더 높게 책정했냐 이거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회생을 이용할 때 주의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모든 빚을 개인회생에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말한 모든 빚은요, 그러니까 일단 있는 빚은 다 넣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거기서 빼세요. 내가 미리 먼저 그거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법적으로 조건이 안 되는 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빼야 되지만 내 임으로는 빼지 마세요. 그 이 모든 빚 중에는 또 어떤 것도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빌렸는데 잊고 있었던 빚은 있는지 이거 한번 잘 따져봐야 돼요. 이런 모든 빚을 다 생각해서 넣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인빚 같은 경우는 내가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동안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이 빚을 안 갚는 걸 굉장히 이제 미안함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인들한테는 어떻게든 이 빚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개인회생 가도 내 용돈이나 이런 거에 좀 생활에서 좀 아껴서 모아서 갚고 또 투자 수리자 띄어서 그 돈으로 지인빚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개인회생 하신 분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분께서 한 달 월급을 3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성과급도 받고 수당도 받고 이래가지고 실제 연봉은 4,500 정도 돼요. 이분이 실제로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지만 연봉으로 기준하면 300, 70, 80 정도가 되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내가 실제로 받는 30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300, 70, 8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월급에서 50%씩 변제를 하기로 했다 하면 300을 기준으로 하면 150을 내고 내가 150을 가지고 생활하면 되는데, 380을 놓고 보면 190만 원을 변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제로 190만 원을 인가가 떨어졌다고 하면 나는 한 달에 300을 받아. 거기서 세금을 떼. 그래서 한 3, 40만 원이 또 떨어져. 그리고 거기서 또 190만 원을 변제를 해. 이렇게 되면요, 내가 실제로 한 달 가지고 생활해야 될 돈이 매우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 생활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요. 이렇게 되면 또 도박 생각이 나요.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 돈 아껴가지고 지인을 갚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거기에다가 또 결혼도 했고 부양가족도 있고 그래봐요. 그럼 더 힘들죠. 그러면 이제 투잡, 쓰리잡까지 가는데, 그러면 또 거기서 체력적으로 힘들어. 건강 안 좋아져. 그럼 또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 또 도박생각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안정해져 가는 이런 상황들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게 꾸준히 갚아가는 것이 도박을 안정적으로 끊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얘기한 이런 불안정한 생활은 다시 또 도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워크아웃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 워크아웃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환 기간을 좀 오랫동안 돌릴 수 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이죠.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워크아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내가 한 달에 내야 될 변제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은 연체가 장기적으로 되면 내가 원래 갚아야 될 그 빚보다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최대 장점입니다. 단 연체 기간에 자기가 겪어야 될 이런 독촉, 추심 이런 거를 견디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장단점이 있고 또 조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일단 법무사나 변호사나 신용회복위원회나 이런 곳에 들려보세요. 그래서 빚에 대해서 다 같이 상담을 받고 어떤 제도가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정보를 탐색하세요. 그리고 나시면 다른 데 가보세요. 한 군데만 가지 마세요. 다른 데 여러 군데 가보시고, 어차피 여러 군데 가가지고 좀 발품만 파는 것이지 그렇게 막 크게 돈 들어가고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 군데 다녀보세요. 그러면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과정을 진행하는 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좀 싼 걸로 하면 좋잖아요. 되게 이제 큰 이런 법무법인 이런 데는 좀 제가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신용회복위원 같은 거는 가격이 좀 싸요. 대신 내가 발품을 좀 많이 팔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비해서 해야 될 일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훨씬 이쪽이 비싸고, 그 다음에 같은 법무사에도 가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가끔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데 가면 내가 꼭 개인회생을 해주겠다 하면서 뒷돈 요구하시는 곳 있거든요.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끊고 나오세요. 어차피 내 조건은 같기 때문에 그 뒷돈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상당히 좀 의심스럽죠. 그래서 내 조건이 같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도박빚을 갚기 전에는 도박빚을 갚는 것과 도박을 끊어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도박을 끊어가는 대전제 하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빚을 갚아가는 것이고, 이 빚을 안정적으로 갚아가는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이 도박을 안정적으로 끊어갈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다.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도박빚을 갚을 수 있는 제도는 개인 워크아웃과 프리 워크아웃이 있고, 내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가서 다 상담을 받아보시라. 그래서 여러 군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 특히 좀 싸게 해주는데 이런 데에 가가지고 해주시고요. 이분들도 실제로 이게 심사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인가가 날지 안 될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인가가 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마련해가지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넣는 거죠. 그래서 변제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의견들이 조금씩은 상이할 수 있고, 또 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어떤 절차에서 오는 비용도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군데 방문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빚을 갚아갈 방법을 꼭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마련이 됐다면 도박을 끊어갈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빚을 어떻게 갚아갈까, 이 계획을 세우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